네, 저는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기자로 2014년에 입사를 했거든요. 한 7년, 6년, 7년쯤 일을 한 것 같고,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좀 성격이 독특해요. 이제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러니까 이제 언론 권력은 누가 감시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떠안고 만들어진 언론사인데,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주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평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최근에는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이제 뉴미디어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고, 비평도 비평이지만 동시에 산업이나 정책도 같이,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취재를 하는 언론사로 짜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미디어 정책과 뉴미디어 파트를 계속 맡아서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은 좀 다른 거는, 저는 팩트체크 실무를 늘 하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가짜 뉴스나 이제 허위 조작 정보, 팩트체크 등에 대한 이제 정책이나 뭐 전반의 제도, 또 혹은 이런 실무에 대한 평가 분석, 그런 작업을 하는 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그렇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입처는 주로 이제 방통위를 출입하고 있고, 포털, 유튜브도 이제 출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런 거죠. 미디어에 대한 제도에 대한 취재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다른 팩트체크 기자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이제 허위 여부에 대한 진위를 가린다면, 저는 유튜브에 취재를 해서 왜 이거는 안 지우세요? 뭐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세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 예. 처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원래는 이제 MCN이라고 해서 뉴미디어 산업 쪽에 주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다가, 그 다음엔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콘텐츠 혁신이 일어나는 공간이 유튜브나 MCN 산업이라면, 그만큼 이제 게이트키핑이 안 되기 때문에 허위 정보나, 저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 써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너무 대중적인 용어가 돼서 일단은 그냥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가짜 뉴스라 불리는 허위 정보나 음모론 같은 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그래야지 산업 자체도 좀 의미가 있을 거고요. 사회에도 좀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 이제 산업의 장점 그리고 단점, 뭐 문제점을 분석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 다른 측면에서도 이제 언론에 대한 비평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도 기존의 조선일보나 뭐 이런 특정한 언론 권력에 대한 감시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조선일보를 안 보는 세대가 그보다 더 심각한 콘텐츠, 극단적인 콘텐츠를 소비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산업을 다루면서 동시에 그늘을 다루는 측면이 있었고, 또 뉴스를 취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뉴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있어서, 15년인가 16년인가 그때 처음 가짜뉴스 얘기가 미국 대선쯤에서 불거지면서 한국에도 이게 논란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선배들이 해줘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취재를 해야 되겠다 싶다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에서 계속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20대 국회 때는 워낙 규제 얘기가 많아서 규제론의 문제죠. 그죠.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 문제인데, 언론도 사실 좀 편성한 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뉴스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그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단체에서 가짜뉴스 혐오 표현을 만들어서 유포한다는 그 경로를 추적하는 보도는 상당히, 저는 이제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인가? 그때 봤던 한국 언론 보도 중에서 굉장히 좀 손에 꼽을 만큼 인상적인 보도였는데, 하지만 그 후속 조치로서 한겨레가 끌고 간 거는,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규제 주장을 좀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도 좀 우려할 정도로, 실제로 한겨레 독자 편집위원회에서도 우려가 나오기도 했던데, 좀 그런 식의 것도 있죠. 정치 권력도 그렇고 이제 진보 언론조차도 규제를 얘기를 일단 하기 시작한 면도 있고, 그거 외에는 큰 고민 안 하고 기사를 쓰는 경우에도 규제 얘기를 많이 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규제하는 건 당연히 아니까, 뭐 그런 고민, 뭐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중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들끼리 공통의 자율규제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는 그렇게 하거든요. 한국 자율규제 기구가 작동해서 네이버, 카카오든 뭐든 같이 규제 정책을 만드는데, 스스로 규제하는 정책,
이제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한해서는 국내 지사들이 있으니 뭐 이런 식의 규제, 국내 자율 규제 체계로 들어오는 방법이 일단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세부적인 건 자율에 맡기는 게 맞겠죠. 기업들이 공통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방송사에서 뭐 자꾸 이제 오보를 내거나 혹은 이제 저질스러운 거를 해서 심의를 받잖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방송사들이 똑같은 룰에 적용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 사업자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이다라는 선 안에서 이제 공통의 규율을 만들 때 그 안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본사에 대해서 어찌 말을 못하겠지만 한국 지사에 한해서는 한국 규제, 자율 규제 시스템 내에서 들어와서 같이 정책을 만들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를 지우죠. 몇 가지 지우죠. 근데 그 중에 지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린 조작이라고 생각하지만 막 명예훼손 정보가 돌아다니거나 일반인에 대해서 혹은 되게 폭력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이 돌아다니거나 뭐 19금 검색어가 실검에 뜨면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 관리하는 건 포털의 권한인 건데 대신에 사람들의 의문은 그거였어요. 너네가 왜 이거를 지우는지 기준을 잘 모르겠다. 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 지우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네이버에서 내놓은 정책이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이제 삭제한 내역, 실검과 자동 완성 검색어 이런 거 삭제한 내역을 외부한테 검증을 받겠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검증을 받겠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내는데 물론 그 검증 받는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개선 지점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유튜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저 극우 채널을 안 지우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혹은 너네 왜 이 채널을 지워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느냐라고 비판을 받았을 때 지금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 내역을. 아예 모르는 상황이니까.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이러고 있는지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 있죠. 정말 대략적으로 공개하거든요. 한국에서 몇 건 지었다 이 정도 공개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어떤 기준으로 한해서 세부적으로 했는지를 이제 네이버처럼 검증받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자율 규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새로운 규제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계속 나오고 일단 한국은 인터넷 부분 자유국으로 지금 평가를 받거든요. 완전 자유국이 아니라 부분 자유. 부분적인 인터넷 자유가 있는 국가로 평가를 받는데 이유가 몇 가지죠. 국가보안법에 적용을 받고 뭐 그거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인터넷 게시글도 심의를 하죠.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데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하는 국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은 그거예요. 불법과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거. 근데 이 중에서 뭐 디지털 성범죄나 아니면 좀 뭐랄까요 도박, 음란 이런 거는 불법 정보예요. 근데 문제는 유해 정보인데 유해 정보가 뭘까요? 누구한테 유해한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익숙해서 그래. 어릴 때부터 사이트 차단되는 거를 봐왔고 심의를 받는 게 익숙해서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도 심의하고 통신도 심의하잖아요. 둘 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심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더구나 이 기구는 정부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뽑는데 이 기구가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제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고 근데 이번 정부가 됐어도 그거는 공수만 교대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왼손 경례한 그 허위 정보 그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삭제 조치를 했는데 그거를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하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심의도 절차도 오래 걸리죠. 뭐 그렇게 비효율적으로까지 심의를 할 필요가 있나? 게다가 대통령에 대한 거는 허위인 거를 발표를 하고 알리면 충분한 거지.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 정도면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많았잖아요. 심지어 그 건은 팩트 체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뭐 정화란 말이 애매하지만 어쨌건 정리가 되는 국면인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심의를 하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당시에 사실도 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제기했던 의혹 중에서 심지어 언론이 보도했던 것 중에서도 되게 아니면 말고식 보도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게 허용이 됐어요. 분위기가. 왜냐면 뭔가 의혹 제기가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했으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자기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그렇게 심히 올렸다면 비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악용될 수밖에 없는 건 조심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심의 제도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되게 잘 없는 형태고 심의를 하더라도 이제 여야 추천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위원 구성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뭐 사법부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임시조치 제도도 네, 책에도 썼지만 잘 모르지만 되게 심각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워라. 네, 제가 만약에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과자 하나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알죠. 카페에다가 오늘 분명히 제가 보리 음료를 마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벌레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올려. 네, 블로그에다가 벌레 나왔다고 올렸는데 이거를 그 기업에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임시조치 제도인 거죠. 30일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인터넷이 워낙 파급력이 크니까 그 정보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자기들 비판적인 걸 다 지워버리는 해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해요. 이거는 방통위가 지난 정부 때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가 개정을 안 해줘서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자기에 대한 걸 다 임시조치를 시켜버리죠. 블로그 글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많네요. 네, 인물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로 그런 맥락이죠. 방송이나 통신,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글들, 블로그 글들 이런 거는 방심이나 임시조치라는 규제가 너무 강력해서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방송 인터넷 게시글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 그리고 이제 인터넷 기사 이 두 가지는 다른 규제 체계를 좀 받죠. 인터넷 기사는 포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별도로 작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인터넷상의 언론법에 대한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느슨한 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방심위 심의를 받지만 원래 방심위 심의가 법적인 이제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정 요구, 맞습니다. 시정 요구 형태인데 국내 사업자들은 시정 요구를 100% 따르죠. 당연히 국내에서 사업하려면 지키면 안 되니까. 유튜브는 시정 공고를 잘 안 따라요. 굳이. 우리 기준이 있다 이거. 너네가 하는 게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볼 지점은 일단은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외에는 너무 강력한 게 있고 그래서 좀 게시 형태별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가장 아쉬운 건 법적인 거죠. 규제 얘기를 할 때 유튜브가 사각지대다, 뭐가 사각지대다 이러는데 법에 사각지대는 없잖아요. 적용을 어떻게 하고 해석을 어떻게 아니면 그런 거 있죠. 그 보람튜브가 이제 아동학대 논란으로 법원에 권고 처분을 받고 그 김상진 씨라고 있어요. 상진아재라는 극우 유튜버도 유튜브에서 협박 영상을 올려서 협박죄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유튜브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못하는 것과 유튜브 구글이라는 사업자를 못 건드리는 거는 아쉬울 수 있지만 만약에 국내 사람이 유튜브에서 올려서 유튜브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행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유튜브가 사각지대가 아니라 한국인이 유튜브로 인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뭐 명예훼손죄를 위반하고 이러면 처벌을 똑같이 받죠. 증거물이 있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사람에게 대한 규제 구분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제가 좀 강력한 편이에요. 맞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가 그 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거죠. 정리드리자면 전반적으로는 매우 까다로운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규제 장치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튜브 구글을 제재 못하는 것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을 제재 못하는 건 별개인데 사람은 법적으로 항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허위여서 삭제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책에도 썼지만 미네르바 사건 때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이제 정보의 유해성이나 허위 여부나 이런 거는 국가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이나 이런 거를 통해 맡겨야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물론 그때 인터넷 환경과 지금 인터넷 환경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랄까요, 정부나 이제 누가 규제를 하는 게 이제 정당화될 수는 없는 환경인 것 같고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는 고민거리긴 한데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6대 3인 것보다 정부 여당이 3대 3이면 더 나아질 거고 3대 3은 너무 극단적이긴 하다. 그거 왜 6대 3인지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걸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게 법에도 없는 걸 거예요 아마. 이 관행적으로 추천하는 걸 텐데. 또 관행. 네. 공영방송 이사랑 이게 아마 이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네. 관행일 것 같은데 일단 그때 지금 민주당이 없어요.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 그때 한나라당이 예. 이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탈당파가 만든 친박 연대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득세를 하고 합쳐서 나중에 통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친이계가 주류니까 친박계가 대거 탈당해서 막 하고 예. 그랬었는데 그때가 180석이었어요 거의 의석이. 민주당은 80석이었어요. 지금 상황이랑 정반대죠. 정반대. 그럼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가진 시절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석 배율에 있어서 차이가 일단 있었던 것 같고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이렇게 됐어요. 9명이 여야가 아니라 예. 뭐 국회의장 추천, 그 이제 해당 상임위 미디어 담당 상임위 추천,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대통령 추천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디테일한데 이거를 실제 국회에서 해보니까 그냥 머릿수대로 예, 나눠 가진 거예요. 국회의장 추천이나 상임 추천이 아니라 여당 몇 명, 야당 몇 명 이렇게 한 게 있고, 네. 그리고 취지는 그거죠. 대통령 추천과 여당은 다르다. 그러니까 여야는 국회 추천인 거고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인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약간 지금 보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민주당이 야당 때 신경민 최민희 의원이 이거를 바꾸는 법을 내놨단 말이에요. 예. 여당 되니까 그런 법이 잘 안 나오죠. 예. 일단 바꿔놔야 나중에 지금 정부는 심하진 않아요. 이 심의를 하는 게 그럼 이 제도를 냅뒀을 때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보면 지금 개선을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180석인데 추천을 더 해야 하지 않냐라고 법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근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누가 해도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그나마 사법부나 시민단체나 이쪽 추천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완화될 수는 있는 거죠. 완벽한 제도는 일단 없으니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리고 허위 삭제는 조금 애매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버 사건을 계기로 허위 정보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허위 사실 통신물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방심위가 삭제하는 허위 정보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40건 정도 종류를 지웠는데 허위라서 지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항이 허위가 아니라 사회 질서 혼란,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정보를 심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처음 만든 계기는 굉장히 좀 권위주의 정부 때 그들이 여기에 사회 혼란 정보는 뭐 정부 비판 정보겠죠.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악법인데 아직 남아있는 취미 조항인데 이걸 통해서 삭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허위 정보가 사회를 혼란시키니까 심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되게 주관적 해석 소지가 크거든요. 혼란이라는 게 참. 그래서 허위여서 삭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회 질서 혼란은 더 추상적인 것 같아서 뭐 어떤 조항으로 삭제를 해야 하느냐. 허위 여부가 아니라 이제 혐오 표현으로 접근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게 지금의 좀 시민사회나 저의 고민이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죠.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당장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제 뒤바뀔 수도 있고 허위 진위 여부라는 게 그거를 정부가 해서 진짜냐 거짓말로 처벌을 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해외에 자꾸 이제 저도 제가 기사 쓰면 댓글로요. 독일에는 규제가 있다는데 왜 그러냐. 그거는 법도 프랑스도 막 법을. 네, 그 얘기다네. 그거는 저 댓글을 다시 달고 싶을 정도로 항상 느끼는데 오해에서 국내 언론이 외신을 인용하거나 외국을 좀 번역해서 하면서 단순화해서 잘못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법은 가짜뉴스 규제법이 아니라 불법 표현물에 대한 규제법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되게 독특한 법 환경을 가진 나라라서 나치를 찬양하거나 이런 거를 법으로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표현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국가인 거죠. 이미 법으로 금지된 행위들을 페이스북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항 정도로 이제 나오는. 네, 이미 있는 법을 온라인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가짜뉴스 규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도 안 해요. 주로 증오 표현에 대한 규제법들 그런 게 심한 나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에 한한 정도예요. 왜냐면
프랑스의 문제는 프랑스는 독일과 프랑스의 특징은 러시아가 선거 개입을 자꾸 하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의 정치 세력들이 자꾸 이제 보는 거지. 선거 때 자꾸 작전을 벌이니까. 근데 우리는 북한이 선거 때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향력이 일단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차이나 게이트도 실체는 없는 거 같죠. 그런 면에서는 예. 고민이 필요하고 내가 아까 그 선거 규제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어째 프랑스의 규제의 핵심은 선거 기간 때 허위 정보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그런 건데 이런 규제는 이미 한국에는 더 강한 규제가 있죠. 예. 예. 선거 기간 우리는 허위 사실 공표, 비방 두 가지로 삭제해요. 선관위가 직접 삭제해요. 그 책에도 보시면 예, 예. 이렇게 예가 나와 있는데, 나경원. 예. 예. 그렇죠. 나경원 그 의혹이 삭제됐잖아요. 아, 예. 그럼 한국은 그보다 이미 강한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프랑스 트위터도 거는 삭제해요. 대칭을 봤을 때 우리가 더 강한 규제가 이미 있고 허위뿐만 아니라 비방도 지우고 있다는 거죠. 김무성은 돌무성이라고 했는데 지워지는 분도 있어요. 그 후보자에 대한 우리는 후보자를 보호하는 법제가 까다로운 나라기 때문에 그게 예, 일단은 있고 독일법과 한국법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죠.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온라인에도 적용을 하잖아요. 예.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북한을 고무 찬양하면 저는 현행법 위반인 예. 거잖아요. 똑같아요. 독일에는 그게 증오범죄에 대한 법이 있는 거고 우리는 북한을 찬양하는 거에 대한 법이 온라인에도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다 독일은 사례가 약간 다르고 프랑스는 이미 더 강한 규제가 있고 남은 건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거의 독재 국가죠. 굳이 싱가포르 그 국회 예.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있었어요. 싱가포르 책에도 아마 썼던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막상 운영해 보니까 주로 반정부 인사들만 처벌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로 인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나라도 잘 없고 해외 규제를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는 이미 더 강한 규제가 있어서 허위가 아니라 다른 거 그래서 혐오 표현이나 증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예.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 문제는 또 증오 혐오 표현의 기준이 뭐냐는 좀 고민스럽긴 해요. 이거는 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사 쓰다가도 되게 어려운 지점이 한국은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실제로 혐오 표현으로 삭제했던 것 중에 동성애는 비정상이다라는 말을 삭제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그거는 뭐 보셨던 것처럼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근데 개쌍도는 지웠는데 개쌍도가 혐오 표현인가? 그때 고민스러운 지점이거든요. 혐오 표현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혐오 차별 표현인데 그게 아닌 표현이 개쌍도라고 해도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특정의 차별을 받는 경우는 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상도라는 이유만으로 지방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은 있겠죠. 근데 호남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그런 차별의 역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 5.18 같은 거는 처벌 안 할 거냐 그 왜곡들은 그게 좀 고민스럽긴 한데 일단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사자 명예훼손 소지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혐오 표현 범죄에서 그 홍성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18 지금 국회에서 얘기를 한 법은 5.18에 대해서 이제 허위를 말하면 역사적 진실 외에 다른 거를 말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자고 논의를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그 법을 많이 내놨긴 했는데 그 법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용호가 이번에 태용호 맞나?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발의한 법은 뭐냐면 6.25 남침 규정법을 만들었어요. 예. 6.25를 북침이라고 하면 처벌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는 진실과 허위가 있겠죠. 근데 역사적 진실을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저쪽에선 천안함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천안함이 이제 북한 소행 가능성이 아니라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많죠. 저희 매체도 제기했었는데 한국의 진보로도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다른 얘기를 제기한다고 처벌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거고 대신에 5.18의 문제는 5.18에 대한 허위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5.18로 인해서 5.18에 대한 허위 정보로 인해서 그 광주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혐오 표현의 범죄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5.18에 대한 것도 혐오 표현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좀 법제화나 제도 개선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라는 것만으로 규정해버리면 천안함법, 6.25법, 법이란법은 다 나와서 워낙 많은 법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다 허용해. 우리는 뭐 규제나 법 만능주의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를 불신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정작 무슨 일만 있으면 그들에게 맡기려고 해요. 우리 시민사회도 막 검찰을 엄청 비판하면서 뭐만 있으면 고발하잖아요. 그거 되게 모순적인 행동이기도 하죠.
그런 딜레마들이 있죠. 네. 이제 종류가 많겠죠. 첫 번째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보는 게 첫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약간 그 답변하기 팩트 체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모니터라는 예.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종이 신문이나 방송 보도를 저희 매체 기자들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는 게 업무고요. 두 번째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김지혁 씨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허위 정보는 아닙니다만 김지혁 씨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날 밤에는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계속 체크했어요. 어떤 어뷰징이 나오나, 혹은 어떤 좀 무리수 보도들이 나오나, 또 이 과정에 또 허위가 뭐가 있나.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좀 포털이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검을 보면 지금 화제 차이나 게이트 이런 거 실검에 뜨잖아요.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에서 인기 영상 있죠. 막 1번 30분. 예, 유튜브 인기 영상 탭은 어쨌건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많이 주목하는 영상의 랭킹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17년인가 그때 유튜브 인기 영상 탭이 어쨌건 기존의 유튜브는 워낙 개인 추천이기 때문에 뭔가 통계를 잡기가 힘든데, 인기 영상 탭은 어쨌건 랭킹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많이 뜨는 거는 유튜브가 어쨌건 배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한 달, 두 달치 정도를 30일까지 모니터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위 정보가 몇 개고 음모론 몇 개가 이렇게 막 한 적이 있었는데, 얘네가 붙이고 있다는 거를 그때 좀 짚어낸 거죠. 그 이후로는 주기적으로 계속 인기 영상을 보면서 재밌는 건 저도 보고 네, 문제 있는 거는 체크를 해 놓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잡았단 말이 애매한데, 그 제일 영역 내에서는 주로 그런 게 있었죠. 차이나 게이트도 있었고, 예전에 저기 방통위에서 갑자기 유튜브 차단을 한다 이런 이제 그 음모론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인기 영상 탭을 보고 이제 확인을 했던 게 있었고, 최근에 이제 안정권 씨나 왕자 시둥이 이런 것처럼 젊은 극우 유튜버들이 좀 대세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5.18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분의 채널이 삭제된 거라 뭐 그런 이슈도 좀, 이분이 자기 채널이 삭제되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가 탄압했다고 주장을 해서 지난주에 제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검증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또 유튜브 모니터, 인기 영상도 인기 영상이고, 나머지는 그냥 페이스북 같은 걸 본다던가 뭐 제보를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저의 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A랑 B가 있어요. A는 진보고 B는 보수인데, A는 진보적인 가짜 뉴스만 보는 사람이에요. B는 보수적인 가짜 뉴스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자, A는 팩트체크 기사만 봐요. 근데 자기한 진보한테 유리한 팩트체크 결과만 기사를 봐요. B는 보수한테 유리한 팩트체크 결과만 기사를 봐요. 이 사회적인 양극화가 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팩트체크의 노력과 그 시도는 의미가 있고 전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가 양극화 있는 사회에서 딱 보고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화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대부분 이미 진영에 정해진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보든 팩트체크를 보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민인 거죠. 그래서 팩트체크는 필요한 도구고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세상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양극화 이런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렇죠. 정치적인 양극화를 해결돼야 되는 해결할 수가 있을까 싶긴 한데, 네, 그게 좀 고민스럽죠. 한국의 모든 규제나 정책을 말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건 이 정치적인 양극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해외 사례를 얘기할 때 한국은 달라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핀란드를 좋은 사례를 얘기하지만 핀란드는 사회적인 갈등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되게 평화로운 숲의 나라고 막 평화로운 나라인데, 우리는 사회적인 갈등이 세계적으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심각할 거예요. 이제 6.25를 겪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념 갈등이 있고 소통이 안 되죠.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6.25 참전 용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도 얘를 빨갱이라고 볼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은 이제 독재 정권에 부역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핀란드식의 미디어 교육을 수혈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시간 괜찮아요? 네, 충분해요. 네네.
너무 힘들죠. 쉬었다 또. 아니 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핀란드 보통 우리나라 이제 뭐 핀란드 이렇다 뭐 노르웨이 이렇다 이런 말 하면서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되게 다른 현상인 거. 애초에 전제가 다르니까. 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럼 맞는 리터러시 교육 이런 게 그런 실체가 존재할지 아니 만약에 어떻게든 그런 이데아를 깔고 가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지도 궁금한 측면이 있어요. 미디어 교육이 그러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근본적인 고민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교육 방법에 훌륭한 방법들은 많죠. 근데 이게 일반화 보편화될 수 있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치적인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뉴스 리터러시를 되게 수업을 잘하면 애들이 뭐랄까요 조금만 각색해서 녹음해서 뭐 어디 조선일보에 이렇게 제보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의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자체를 표현을 좀 못하게 막아놨죠. 그러니까 교육이 자유도가 상당히 낮죠. 우리는 뭐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못하게 막아놓고 다양성을 좀 존중하지 않는 교육 방식이라서 이제 우리 교육 환경을 그대로 두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만 잘 가져온다고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본적인 게 좀 토론식 수업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문제들. 선생님의 자질이 일단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해 와서 양성이 된 분이 아니잖아요. 교원 양성 때부터 뭐 그런 체계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할 거고 학생들도 그런 거지. 최근에 민주시민 교육이 이렇게 정규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민주시민 교육을 도입했지만 특정 후보자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래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 선거법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기도 한데 제도는 만들어 놔도 법이 워낙 정치적 구속력이 강해서 우리나라 정작 있는 선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그 의미가 있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자체가 교육 자체가 좀 변해야 될 게 일단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업자들의 역할인 거겠죠. 사업자는 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단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조금만 추천을 잘해줘도 저는 사회적으로 조금 개선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뉴스를 추천 안 한다고 막 방치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노력 혹은 뭐 유튜브는 이런 걸 할 수 있죠. 당신은 계속 추천되는 거 보니까 보수적인 영상을 보는데 당신에게 조금 진보적인 거를 추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절대 이 사업자는 안 왜냐면 이게 상업적으로 불리한 알고리즘이라 설계를 안 하겠지만 공적 책무가 필요하다면 거기서 역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문은 우리나라 신문은 정파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은 태생이 정파적인 거고 저희 기사는 저희 진보 매체고 진보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쓰는 매체죠. 왜 널편향적이라 그러면 우리는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정파적이면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파적이어도 객관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객관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주로 관점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근거의 객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객관적이냐라는 거지 시야가 객관적일 수는 없죠. 모든 매체나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쨌건 진보든 보수든 정파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상이 있으니까 신문에는 신문의 역할이 있는 거고 방송안에 방송의 역할이 있는 건데 문제는 종편 이후에 방송도 되게 정파 방송이 강화된 면이 있죠. 그때 KBS 같은 공영방송은 여전히 그래도 중장년층 포함해서 시청률이 상당히 높고 방송 뉴스도 여전히 1등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민영 방송들에 비해서는 더 안정감이 있고 무게가 잡혀 있죠. 뭐 이런 방송에서 기준점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미디어오늘도 저렇고 뭐 뉴데일리도 저런데 저렇게 막 엇갈리는데 누구 말이 맞냐고 했을 때 판단해줄 수 있는 건 공영방송의 역할. 그러니까 JTBC가 해오고 있는 역할도 비슷할 수 있겠죠. 네. 그 중심력. 근데 JTBC도 언제부턴가 정파지라는 인상을 이제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KBS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나 유튜브나 KBS 같은 사람들이 좀 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기사를 쓰려는 게 아니라
아 그래 헷갈릴 때 저거를 보면은 그래도 뭐, 맞아라고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층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선거 때 보면 알겠지만 중도층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중도층은 설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도층에게 안정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 뉴스 이런 게 좀 있으면 가짜뉴스 퍼뜨린다는 건 약간 그러니까 왜곡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사를 일단 예. 얘기를 할게요. 왜곡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사가 팩트 체크도 많이 하는 라고 볼 수도 있긴 하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팩트 체크 자체가 유행이 되면서 좀 정밀성이 떨어진 팩트 체크도 많아진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팩트 체크 자체도 저희 지지난 대선 때 한번 대선 팩트 체크 보도를 막 비평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사실을 두고도 이제 다른 결과를 내놓은 이제 매체가 있기도 하고 또 선거 기간 때 후보자의 주장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골라요. 홍준표랑 문재인의 토론을 하는데 그 누구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방송 보고도 아 나는 문재인의 거짓말을 팩트 체크할게라고 해서 문재인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나는 홍준표로 할래 하는 거 다르죠. 조선일보는 압도적으로 문재인에 대해서 많이 하고 진보는 홍준표에 대한 팩트 체크를 많이 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도 정하는 것도 언론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같은 말도 되게 복문으로 말을 할 경우에 그 말 안에서 팩트가 있고 허위가 있는 건데 어느 초점에 포인트를 두느냐는 것도 다른 거죠. 근데 팩트체크 보도가 이제 진실을 알려주는 보도로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절차적인 투명성,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 근거의 주관성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팩트체크도 틀린 경우도 있죠. JTBC도 한번 정정한 적이 있는데 그게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팩트체크 틀리냐 멍청하라고 할 게 아니라 팩트체크도 틀릴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주어진 자료 만들면. 근데 엄밀하고 꼼꼼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좋게 일단은 보자면 좋으면은 좀 같이 보자면 그런 것도 내부에서는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팩트체크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존의 업무를 그러니까 그 언론사가 내부에서 구조화가 일어나는 거는 구성원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딱 똑같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조중동을 비판하고 조선일보에서 뭐 스토커냐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 가끔 그런 한계를 느끼게 돼요. 저희도 비평을 하면서. 왜냐면 이 안에서 내부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통쳐서 너네 그냥 왜 이렇게 나빠 이렇게 해버리면 내부에서 싸우던 사람들도 힘이 빠지고 그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팩트체크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전보다는 좀 의미가 있는 거. 하지만 팩트체크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을 당연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팩트체크 당연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팩트냐 아니냐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팩트를 갖고도 잘못된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지엽적인 팩트만 갖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허위를 갖고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되게 모순적이지만 80년대나 이런 때 보면 되게 정치적으로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죠. 근데 그게 민주화운동도 너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쪽이 일종의 동력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가짜뉴스 논란이 되기 전에는 이제 표현물에 대한 학자들의 담론이 어떤 거였냐면 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언비어죠. 원래는 유언비어를 믿을까를 분석해봤더니 첫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투명하지 않을 때 유언비어가 형성이 돼요.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정부에서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 뭔가 숨길 때 사람들 의심을 키우고 유언비어가 퍼지죠. 근데 결과적으로 유언비어가 형성되는 정부의 책임이 있고 이 유언비어 자체가 어느 정도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논문이 있기도 해요. 근데 지금 뭐 가짜뉴스가 제가 순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부에서 좀 더 이렇게 소통을 잘해도 중도층한테는 설명될 수 있는 이슈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수 매체가 그런 보수 매체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한 팩트를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심한 거죠. 뭐 지난 정부 때는 제가 얼마 전에 TV조선 보도를 보다가 약간 놀란 게 있는데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실형을 받은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자보를 붙였다고 갔다고 예. 전대협 대자보 막 하는데 하신데 TV조선이 그걸 그 일반인을 만나서 인터뷰까지 하면서 표현의 자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무단으로 들어간 게 잘못이었다고 막 들어요. 네, 그렇죠. 무단 침해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무단 침입으로 잡기에는 너무 정부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까지 처벌할 일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놀라운 건 TV조선의 그런 접근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심지어 그 전부터도 계속 이제 대학생들 대자보나 이런 게 처벌받는 전례가 있거든요. 대부분 비슷해요. 무단 침입이나 이런 거. 그때는 표현의 자유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미디어오늘은 안 그러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사건을 잘 몰랐거든요. 예. 쓸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딱 봤을 때 나한테 접근이 안 되는 사건인 건 내가 관심이 없다는 거니까 관심사 밖에 있다는 거기도 한데 지난 10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지난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미네르바 사건도 그렇고 G20 때는 이제 G를 그렸다가 처벌받은 분도 있죠.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제 대자보 그린 분한테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예요. 팩트를 얘기했지만 유리한 것만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 게 우리 언론의 진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팩트체크나 이런 걸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고민? 그래서 언론에 대한 대응은 가짜라서 문제가 아니라 좀 악의적으로 짜집기를 하거나 유리한 것만 보여주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팩트체크조차도 심지어 유리한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유리한 것만 끄집어내서 팩트체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자체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원래 방송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것과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에만 올리는 행위니까 표현물을 근데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것과 KBS가 9시 뉴스에 보도하는 거를 같은 경중으로 따지면 안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썼던 건데 딜레마가 있는 거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좀 그 사이에 많이 커진 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서 영향력에 따른 책임은 유튜브가 사업자로서 져야 될 거고 이제 인터넷 뉴스 사업자로서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으로서 이런 거예요. 방송에 욕 나와도 제재를 받아요. 그리고 뭐 방송 사고를 해도 제재를 받죠. PPL을 과도하게 해도 제재를 받고 그건 방송이 까다로운 규제를 받기 때문인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인터넷 방송에 대해 좀 자유로운 왜냐면 혹시 인간 수업 보셨어요? 넷플릭스 인간 수업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정확히 알아요. 이게 TV 드라마와 넷플릭스 드라마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똑같은 한국 드라마지만 똑같은 PD도 또 MBC 출신이에요. 똑같이 지상파 출신 PD지만 이 사람이 만든 콘텐츠가 그거 절대 지상파에 틀면 무조건 방송 중단이에요. 역대급. 근데 넷플릭스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작품성에 그렇게 문제가 하자가 있었나 그건 또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논쟁은 있겠지만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걸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면서 더 혁신에 다가가거나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좀 근데 다만 뉴스를 놓고 보면 다른 거죠. 뉴스는 방송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뉴스 사업자도 뉴스에 대한 법적인 책무가 있는 것처럼 저는 구글, 유튜브가 이제 포털은 인터넷 뉴스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또 유튜브에 활동하는 분들도 이제 공인까지는 아니겠지만 연예인 이상의 급은 되는 것 같아요. 뭐 몇십만 구독자 이상이면 그 사람들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대응하는 것도 이제 거의 그 정도 범주로 해석되고 있죠.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뭐 속이거나 혹은 선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고민이 일단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책무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사람으로서의 책무가 있을 거고 사업자는 뉴스를 하는 사업자로서 막강한 콘텐츠를 이제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좀 책무를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방송사인데 사람들이 방송사에서 만든 유튜브 콘텐츠도 방송사의 콘텐츠로 인식을 하거든요. 방송사에서 만든 콘텐츠도
워크맨이 논란이면 예. JTBC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법적 규제 측면에서는 워크맨은 이제 방송사 콘텐츠가 아니라 자유롭겠지만 사람들은 책임을 거기다. EBS에서도 예전에 그 보니 하니였나요? 거기 예. 유튜브에서 논란 터진 것도 EBS가 책임을 졌잖아요. 법적으로 책임 안 져도 되는데, 예. 근데 왜 네, 똑같은 유튜브 콘텐츠라도 방송사가 만든 유튜브 콘텐츠 혹은 언론사가 만든 유튜브 콘텐츠는 더 강한 책임을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유튜브니까 아니야가 아니라 개인이 만든 거랑 방송사가 다르고 사람들은 조선일보가 페이스북 찌기에서 페북 찌기가 드립이 과도해도 조선일보를 비판해요. 근데 언론인들은 방송에서 한 거 아닌데 신문에서 한 거 아닌데라고 하면 이제 변명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언론의 콘텐츠는 언론사로서 더 강한 책무를 스스로 지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10대인 것 같아요.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하는데 예.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쥔 학생들이 콘텐츠를 어떻게 보고 할지에 대한 게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이미 가치관이 형성된 분들이나 이미 이제 생각이 강한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계가 있고, 또 문제는 우리 한겨레의 사이트, 한겨레의 인터넷 뉴스를 읽는 평균 구독자가 50대거든요. 우리도 비슷해요. 왜냐면 진보 언론이라고 하지만 뉴스 소비가 되게 늙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 그런 측면에서 두루 오고 책을 쓰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 10대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를 보여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유튜브를 안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어쨌든 사용을 제한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못 보게 막는다고 안 봐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뭐 게임 못 하게 했다고 게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은 적은 없고, 오히려 더 몰래 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가 뭐 그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이제 중독이나 자극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로 걱정이 되신다면 양육 관점에서 혹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의 교육 관점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걸 소통하고 어떤 걸 토론하고 논쟁해볼 수 있을지를 논의해보는 게 더 생산적인 것 같아요. 절대 못 보게 막는 거는 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보게 하되 잘 보게 만드는 건 쉽지는 않죠. 학생들이 얘기하자 그러면 네 이러고 하진 않을 테니. 근데 그럼에도 꾸준히 좀 일관되게 접근을 해서 유튜브 속 표현의 문제에 대한 보지 마가 아니라 본인의 고민 지점들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